우리와 거의 같은 시기에 개성으로 소개해온 작은 숙부도 며칠에 한 번씩은 박적골에 와서 지내다 갔다. 처음엔 우리가 남산동의 산집에 같이 있다가 곧 새방을 얻어서 따로 났다. 오빠는 원하던 여자와의 혼담이 정식으로 급진전이 돼 예식날을 받아놓고 있었다. 세 사람이 들어오는데 숙부네가 같이 있으면 거북할 것 같다고 미리 따로 난 것이었다. 야미장수로 돈을 굴리는데 이골이 난 숙부라 집 같은 거 사는데 돈을 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숙부가 박적골에 올 때는 야미장수를 한탕하고 오는 길이라 기분이 매우 좋을 때였다. 나도 숙부가 오는 날이 가장 신났다. 그 시절에 보통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친한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친했다. 요새 친한 부녀간처럼 스스럼 없이 어리광도 부리고 귀여움도 받았다. 가끔 속으로 만약 작은 숙부에게도 아이가 생기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생겨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은밀한 질투를 다 느낄 지경이었다. 그 숙부의 취미는 고기잡이였다. 낚시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물을 던져서 잡았는데 숙부가 광문을 열고 어깨에 그물을 매면 나는 을에 종댕이를 들고 신이 나서 따라 나섰다. 저수지까지는 10리가 넘었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물을 던질 만한 웅덩이나 개울은 도처에 있었다. 숙부가 수면을 향해 그물을 힘차게 던지는 모습은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다. 우리 고장 말로 그런 그물을 쟁이 그물이라고 했는데 공중에서 넓은 원을 그리면서 퍼지고 나서 수면을 덮치면서 무겁게 침몰해 갔다. 그물의 원주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무거운 추가 달려 있어서 덮친 수면 아래 물고기들을 쓸어 모으면서 숙부가 끈을 당기는 대로 오므라들었다. 조여진 그물 안에서 비늘을 번득이며 요동치는 물고기를 종댕이에 주워 담을 때면 심장이 터질 듯한 희열을 느꼈다. 가끔 재수 나쁘게 물속에 잠겨있던 나무등걸 같은 것에 그물이 걸려 숙부가 헤엄쳐 들어가 찢긴 그물을 가까스로 빼올 적도 있었지만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뱀장어가 잡힐 적도 있었다. 뱀장어란 놈은 여간 힘이 세지 않았다. 길길이 날뛰어 내가 종댕이에 간수하는 건 불가능했다. 한 번은 꽤 큰 뱀장어가 잡힌 적이 있는데 어찌나 무섭게 날뛰는지 숙부는 그놈을 바위에다 패대기 치고 돌로 머리를 짓이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문자 그대로 사투였다. 뱀장어만 잡히면 숙부는 이건 내 몫이라고 하면서도 투망질을 그만두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살아있을 때 뼈를 바르고 소금을 뿌려 굽기 위해서였다. 날씨가 하루하루 더워오는데도 부엌에는 늘 불화로가 있었다. 그 위에다 석쇠를 얹고 뼈를 발라낸 뱀장어에다 굵은 소금만 훌훌 뿌려서 구워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한창 기름이 올랐을 때의 뱀장어는 구워지면서도 맹렬한 불꽃을 일으켰다. 사촌들이 달려들어도 삼촌은 나만 먹이고 싶어 했다. 그때 나는 폐가 나빠 요양 중인 아이로 돼 있었으므로. 나는 어려서부터 강단이 있단 소리는 들어왔어도 늘 기운이 좀 없는 편이어서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그해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 박적골에서 보낼 때는 삶의 환이랄까 내 몸에 싱그러운 물이 오르는 것 같은 건강의 기쁨을 만끽할 때였다. 하필 그럴 때 병자 취급을 당하는 기분은 묘했다. 그러나 다 나았다고 떨치고 일어날 마음은 없었다. 호수돈에 다시 가기가 싫었다. 나의 병자 취급은 어쩌면 엄마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몰랐다. 엄마는 나를 박적골로 요양만 보내놓고 오빠의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
외아들의 외며느리 보는 일이니 경사 중에 경사라 힘 닿는 데까지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도 바빴겠지만 며느리감의 건강에 대한 석연치 않은 마음 때문에 더욱 경황이 없어하곤 했다. 뭘 하려도 손이 얘가 뇌고 제가 뇌고 뭘 사러 가도 뭘 사러 나왔더라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근심만이 가득해지니 이러고도 이 혼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숙모들한테 하소연하며 한숨 짓는 엄마를 보면 나도 막연히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숙모들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다. 형님 생각이 정 그러시면 지금이라도 작파를 하시지 그러세요. 아, 아들 가진 쪽이 좋다는 게 뭐예요. 남자야 연애 좀 건 게 뭐가 흉이 된다고 그렇게 호락호락 승낙을 하시고 나서 내가 이 혼인 말려서 남의 딸 하나 망쳐놓는 거라면 내가 왜 처음부터 죽기 살기로 안 말렸겠나. 나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인데 보아하니 내 아들 먼저 잡게 생긴 걸 어쩌겠나. 다 가훈이지 뭐. 하필 그런 병축이 있는 것도 가훈이지만 누가 아나 또 내 식구가 당할 재앙을 남의 식구가 대신 떼어줄지. 엄마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쩜 우리 엄마가 저럴 수가 있을까. 자식 사랑의 잔혹한 이기심에 어안이 벙벙해지곤 했다. 나는 병원에서 처음 올케감을 보고 느낀 호감과 아련한 동경심을 그냥 간직하고 있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원래 자식이 좋아하는 것은 다 따라서 좋아하는 버릇이 있었으니까. 오빠가 고른 규수도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허약할지도 모른다는 한 가지 흠이 유난히 마음에 걸렸을 것이다. 엄마의 근심 때문에 나는 거의 잊혀진 채 받아놓은 날이 다가왔다. 어찌나 급하게들 볶아쳤는지 신부 쪽에서도 장롱을 목수한테 맞췄는데 그날까지 될지 말지 하니 며칠 늦게 보내더라도 양해해달라는 기별이 다 왔다. 서울에서 신식으로 예식을 올리고 다시 박적골에서 구식 혼례와 잔치를 하기로 했다.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나 할까. 오빠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신부를 한껏 화려하게 그리고 격식을 고루 갖추어 맞고 싶어 했다. 나는 요양 중이라는 핑계로 서울까지는 안 가고 시골에서 대대적인 잔치 준비를 하는 걸 구경만 했다. 1945년 초여름이었다. 해방을 두어 달 앞둔 어려운 시기였지만 개성에서 성적 잘하기로 이름난 머리 어멈을 불러다가 개성지방의 전통적인 신부 차림을 재현했다. 화관을 쓴 올케 언니는 누구나 숨을 죽이도록 아름다웠다. 피부가 창백한 듯 하면서도 볼과 입술에 장밋빛 혈색이 돌아 화관의 화려함을 무색하게 했다. 오빠는 의기양양해서 입을 다물 줄을 몰랐다. 하객에게는 신부가 자랑스럽고 신부와 후행에게는 개성풍습이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나는 그때 화관을 쓴 올케 언니에게서 받은 황홀한 인상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있다가 훗날 미망을 쓸 때 여주인공 혼례 장면에서 울거먹은 바가 있다. 혼례를 치르고 신행까지 다녀온 신혼부부는 남산동 집에 정착했다. 올케는 정말 옷보따리만 가져오고 장도 못 가져왔다. 운송 등 재반 사정이 극도로 어려울 때였다. 세상이야 어찌 됐든지 간에 오빠와 올케는 신혼 재미에 푹 빠져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엄마는 아직도 새며느리의 건강이 못 믿어워 될 수 있으면 편하게 해주려고 남산동 집보다는 박적골에 더 많이 와 있었다. 그런 어느 날이었을 것이다.
내 기억 속에 유난히 길고 화평스러운 여름날이 떠오른다. 할머니는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고 엄마와 두 숙모가 모처럼 박적골집에 다 모여 있었다. 점심으로는 메밀로 칼싹두기를 해먹고 난 후였다. 삼동서가 주거니 받거니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 큰 함지박만한 것도 있고 작은 반병두리만한 것도 있었다. 그때 우리 시골에선 종이로 그릇 만드는 게 크게 유행했다. 책이건 창호지 뜯은 거건 한지로 된 거면 무엇이든지 재료가 되었다. 맹물에 오래 담가 놓은 건지 양잿물 같은 걸 섞은 물에 담가 놓은 건지 아무튼 헌 한지가 하얗게 될 때까지 담가 놓았다가 꼭 짜서 걸쭉하게 쏜 풀물과 함께 절구에다 잘 찌은 게 재료였다. 그렇게 찌어서 찰흙처럼 찐득찐득해진 걸 집에 있는 큰 함지박이나 작은 동고리 짝 같은 기존의 그릇 위에 적당한 두께로 입히기도 하고 혹은 본 없이 손으로 자유롭게 빚기도 해서 말리면 그릇 모양이 된다. 거기다가 치잔물을 들이고 콩땜을 해서 잘 기를 들이면 견고하고도 미려한 그릇이 된다. 솜씨에 따라서는 깜짝 놀랄 만큼 기발하고도 쓸모있는 그릇이 나오기도 했다. 서로 솜씨 자랑을 하면서 마른 곡식이나 씨앗, 강정 등을 넣어두는 데 유용하게 썼다. 그걸 본 시골집의 큰 숙모가 옳았구나 하고 사랑 골방 속에 있는 할아버지의 서책을 다 꺼내 물에 담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골방 하나 가득 남기신 고서 때문에 우리는 마을에서 제일 많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릇 부자가 된 셈이었다. 그걸 부러워하는 마을 사람들에겐 덜어 나누어 주기도 해가며 삼동서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하고도 행복해 보였다. 눈썰미가 있는 작은 숙모는 끌자국이 그냥 남아있는 큰 나무 함지박 속에다 그 재료를 알맞은 두께로 발라갔다. 아마 그 투박한 끌자국이 그대로 옮아붙기를 바라고 하는 일일 터였다. 큰 숙모는 작은 동고리짝 겉에다가 그 종이풀을 입혔다. 엄마는 아무런 본 없이 그냥 만들려다가 자꾸 실패를 하면서 주로 입담으로 한 몫을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책을 그 지경을 만들었으니 주로 할아버지 얘기였다. 거의 험담이었지만 충분히 애정이 어린 거여서 듣기 싫진 않았다. 날도 새기 전 꼭두 새벽에 어멈한 큰 기침과 나막신 소리를 내면서 안뜰로 들어서실 때 자지러지게 놀란 세세식적 얘기며 며느리 귀해한답시고 상에 고깃국이 오르는 날은 수염이 빠졌던 고깃국을 조금 남겨 상 머리에서 시중 들던 며느리에게 얼른 마시라고 독촉할 적에 안 마실 수도 없었던 얘기가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말끝마다 허리를 잡고 웃느라 그릇 만드는 건 건성이었다. 괜히 조마조마하던 오빠의 결혼을 잘 치른 후에 안도감과 허탈감,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불안한 시국을 의식 안 할 수 없는 감질나는 평화로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반평생의 며느리 노릇을 짓누르던 권위주의로부터의 당돌하고도 상쾌한 해방감 때문이었을까? 나는 다만 구경꾼에 불과했건만도 그 장면은 언제 떠올려도 선명하고도 정겹다. 먼 훗날 신문 같은 데의 시골 선비집에서 귀중한 자료가 될 만한 고서나 국보적 가치가 있는 문헌이 발견됐단 소식이 나면 엄마는 그때 우리가 참 무지막지한 짓을 했지 하면서 개면쩍게 웃곤 했다. 할아버지 책 중에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후회의 뜻이겠으나 나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아버지의 장서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문헌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그때 며느리들이 누린 해방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미소가 지어지는 것은 그들이 내 눈에 어린애처럼 자유롭고 귀여워 보였기 때문이다. 나이 든 사람이 티 없는 귀여움으로 인상에 남기는 쉽지 않다. 고서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릇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엄마와 숙모들이 요새 말로 스트레스를 풀고 나서 맛본 건강한 즐거움은 죽는 날까지 그분들의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박적골 집의 마지막 평화였다. 엄마는 개성으로 오빠 내외가 사는 걸 가보고 오면 근심스러운 듯이 말하곤 했다. 사돈집에선 여태 세간도 안 보내면서 웬 보약은 그렇게 자꾸 지어 보내는지 신접살림집에서 한약 냄새가 떠날 날이 없으니 형님은 시어머니 노릇도 참 별나게도 하세요. 오랜만에 가셨으면 편안하게 앉아서 효도나 받을 것이지 웬 냄새는 그리 맡고 다니셨을까? 숙모들은 이렇게 엄마의 신경과민 탓으로 돌렸지만 나는 엄마 눈은 못 속이는 무엇인가가 올케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막연히 느끼고 있었다. 무더운 여름방학 중이었다. 나는 너무 건강했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끝나면 도저히 학교에 안 가겠다고 할 면목이 없을 것 같아 초조했다. 내 나름으로 뭔가 중대한 결단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다. 그러나 개학하기 전에 일본이 망하고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 박적골에 일본이 망한 사실이 알려진 건 8월 15일보다 사나흘 후였다. 16일 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면사무소에 출근한 숙부가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집에 안 들어오긴 했지만 그건 늘 있는 일이었다. 그때 숙부는 면 소재지 가까이에 소실을 두고 있다는 소문이었지만 숙부는 극구 부인했고 면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하급 관청이 정신없이 들볶일 때였으므로 숙부 말도 그럴싸했고 무엇보다도 그런 문제라면 가장 민감해야 할 숙모가 태평이었으므로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다.